네, 오늘은 이제 음식 예술 다섯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맛의 미학적 문제,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해 볼 것은 이제 헤겔의 철학에서 그 예술 세계에서 음식과 맛을 배제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예술은 절대 정신의 전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예술과 감각의 문제를 다루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적 논평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험주의와 관념론의 예술 세계에서의 감각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예술은 절대 정신의 전개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우선 그 예술 이전에 헤겔의 철학에서 절대 정신은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물의 변화 그리고 인류 역사는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절대 정신은 곧 신이자 신의 섭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만물의 변화와 인류의 역사는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또는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역사의 변화, 역사적 변화는 절대 정신이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마치 조각가가 자신의 머릿속의 구상을 돌덩이를 파내면서 구현해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절대정신이 자기를 실현하는 방법은 그 변증법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끊임없는 그 변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변화는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물 안에 있는 모순, 즉 내부적인 자기 부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증법 하면 우리가 정반합, 그렇게 그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의 상태가 이제 정의 상태고, 그 모순이 발생해서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반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순을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사물이 움직이고, 그 결과가 바로 새로운 것으로 등장하는 합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자면은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씨앗은 그것이 살아있다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에서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씨앗은 썩습니다. 씨앗이 죽으면서 싹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반정립, 정립의 상태에서 반정립의 상태로, 또 씨앗에서 모순이 생겨서 싹이 나온,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싹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반정립의 상태고요. 근데 그 나무에서 나중에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 열매가 바로 종합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그 모든 사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그 모순 또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으로 이제 변화해 나가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정립, 반정립, 종합의 단계로 변화해 나간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예술의 발전 과정도 그러한 정반합의 단계로 발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헤겔의 관점입니다. 예술은 절대정신, 신의 변증법적 전개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런 예술의 발전 과정은 바로 정반합의 발전 과정인데, 헤겔은 그것을 정의 단계는 상징적 예술 단계, 반의 단계는 고전적 예술 단계, 합의 단계는 낭만적 예술 단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징적 예술 단계, 정립의 단계인 상징적 예술 단계는
고대 그리스 이전의 예술 단계로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종교적 숭배를 위해서 제작된 예술 작품으로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피라미드나 스핑크스와 같은 그 예술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예술 작품들은 거대하게 만들어졌고 웅장한 형태를 띠는데 그것은 신의 강함 또는 거대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이 단계가 바로 상징적 예술 단계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이제 그 고전적 예술 단계인데요. 그것이 이제 반정립의 단계로 이것이 이제 고대 그리스의 조각 작품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밀로의 비너스와 같은 것인데요. 이것은 기원전 130년에서 1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사랑과 아름다움을 관장하는 여신 아프로디테, 로마어로는 이제 비너스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 말로는 아프로디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이제 묘사한 대리석상, 이 작품을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내용과 형식이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 8등신을 묘사했고 1대 1.618의 황금 비율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미의 극치로 평가된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술 그 자체가 하나의 신의 직접적인 구현이고 신의 자기 모습을 구현한 것이다. 그 자체가 하나의 종교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제 종합의 단계는 낭만적 예술 단계로서 이것은 중세 기독교의 회화로 대표되는 예술 단계입니다. 네, 근데 이 단계는 감각적 형식으로는 담을 수 없는 정도의 매우 고차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 중에 가장 고차적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높은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최고의 정점에 도달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술과 감각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헤겔은 예술의 정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정신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의식과 의식으로부터 산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기를 아는 자기의식 또는 대상을 아는 의식으로부터 산출해낸 것이 바로 예술이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정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성적인 뭐 이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술은 감각적 차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각적인 것은 그런 예술의 정신적인 자기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네, 따라서 예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감각적인 차원, 감각적 지각은 헤겔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것이고 최소한의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술의 감각적 측면을 다시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각과 후각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각은 음식을 씹고 파괴하는 과정 속에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각은 사라져가는 또는 스쳐 지나가는 과정에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기는 입안에서 씹는 과정에서 파괴되면서 맛을 내는 것이고요. 꽃은 내 코앞에 스쳐 지나가는 향기를 통해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각과 후각과 촉각은 대상, 음식이나 향내 같은 물질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감각이 대상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고
문제는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욕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보다 더 좋은 향기를 맡고 싶어 하는 욕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지각 방식에서 그러한 욕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각과 청각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상과 귀에 들리는 소리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작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과 청각은 대상과 거리를 두고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거리 감각이다 또는 이론적 감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겔의 관점에서 이러한 시각과 청각은 욕구의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론적으로 감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와 같은 그림은 시각적 대상입니다. 눈으로 보는 대상이지 이 그림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를 일으키는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각과 청각은 예술 작품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예술 작품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5가지 조각, 그림, 건축, 음악, 시 이것을 가만 보면 다 우리의 시각 그리고 청각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그 예술 작품을 변형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조각품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림도 있는 그대로 보고 건축물도 있는 그대로 보고 또 음악이나 시와 같은 것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미각과 후각은 그 대상을 손상시키고 대상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각은 음식을 씹는 과정에서 음식물을 파괴하고 또 후각은 냄새가 사라져가는 스쳐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미각과 후각은 그 대상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하고 또 손실을 통해서 감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예술작품의 영속성 또는 영속적인 아름다움을 지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해겔은 시각과 청각만이 예술작품을 이해하는 감각기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시각과 청각 이외에 해겔은 상상력을 첨부시킵니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예술작품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봤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눈으로 보고 그것을 눈을 감고 생각해 본다든가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죠. 또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죠. 이런 상상력도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상상력 이 3가지 지각의 형식들은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감상자와 대상을 분리시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욕구를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예술을 감상하는 3가지 형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미각과 후각과 촉각은 훌륭한 예술작품과 관련된 가치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훌륭한 예술작품의 가치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욕구와 대립해서 형성된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미각과 후각과 촉각은 이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욕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립해 있는 것이 바로 예술작품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각과 후각과 촉각은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감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술작품은 그러한 직접적인 욕구로부터 독립해 있고
대립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 작품은 그 자체의 존재를 목적으로 합니다. 어떤 욕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고 그 외에 다른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은 먹고 배부르다든가 또 냄새를 느낀다든가 이런 것하고는 이제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과 대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고 다른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술의 자율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흐의 작품인 별이 빛나는 밤에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경험론자들의 감각론, 예술에 있어서 경험론자들의 감각론과 관념론자들의 감각론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로크나 흉과 같은 경험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움 또는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은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감각, 오감, 5가지 감각이죠.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냄새 맡는 이 5가지 감각에서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경험주의자들의 관점입니다. 경험주의자들의 관점은 아름다움은 대상에 대한 감각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는 대상이죠. 근데 사과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시각 속에 그 사과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제 감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뇌 속에 하나의 표상으로 또는 관념으로 하나의 생각으로 떠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경험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아름다움은 사과를 보거나 사과를 먹어서 맛보는 여기에 아름다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움은 대상에 대한 감각, 오감에서 나온다. 경험주의자들은 그 시각과 청각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미각과 후각도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칸트나 헤겔과 같은 관념주의자들의 관점을 살펴보면 아름다움은 그런 감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 내지는 정신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정신적인 것이고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각과 후각은 이런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변치 않는 것인데 미각과 후각은 대상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만이 아름다움을 지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각과 청각은 대상을 변형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칸트와 헤겔의 관념론은 플라톤의 이데아적 아름다움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적 아름다움은 이데아적인 것은 이제 관념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완벽하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데아적 아름다움은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고 지성적인 것입니다. 감각의 아름다움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은 이러한 이데아적인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모방한 것이죠. 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사과가 이데아적인 사과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과 그것은 그런 이데아적인 사과를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과는 먹으면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만 놔두면 따서 가만 놔두면 썩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 속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과입니다. 그런데
이데아적인 사과는 그런 것들의 그런 사과들의 진정한 모형, 완벽한 것으로서의 사과, 우리의 생각 속에 가장 완벽한 사과, 뭐 이것이 바로 이제 이데아적인 사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플라톤의 완벽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이데아적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아름다운 그 자체, 아름다운 것 그 자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정말 있는 것입니다. 정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죠. 가장 완벽한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다른 감각적인 사물들이, 감각적인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다울 수 있는 하나의 정신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데아적인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들은 그런 이데아적 아름다움, 다시 말해서 아름다움 그 자체를 모방하는 것이고, 그 자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아름다움 그 자체는, 이데아적인 아름다움은 불변하는 것이고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 꽃이라든가, 꽃을 눈으로 본다든가, 교양하게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한 이데아적인 아름다움, 아름다움 그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자 아름다움 그 자체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이데아적 아름다움은 절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고, 또 누구나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것은 감상자의 취향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칸트와 헤겔의 아름다움, 그것은 이와 같이 플라톤의 이데아적 아름다움과 상당한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